오늘도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고요. 그 자체의 상승 탄력은 그렇게 없습니다. 정거점 돌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별 의미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정거점 돌파했다고 해서 탄력을 받고 위로 올라가겠느냐, 그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 지수 같은 경우는 혼조세였고 그나마 아시아 시장이 좀 낫습니다. 지금은 사실 경제지표,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의 큰 흐름이 그 줄기에 맞춰서 어떤 중간중간에 이슈들이 나오고 그 이슈에 맞춰서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거냐, 추세가 전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시장에서는. 그리고 그 추세, 주식을 움직이는 추세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경기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사이클 중반 국면 정도 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테이퍼링하고 출구 전략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해 오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을 크게 요동치게 만드는 핵심 요소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대규모로 주식 조정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기간 조정이 없었어요. 경기 수축에 기간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용 조정은 급격히 일어났지만 제품 조정이라든가 혹은 신용 조정,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기업이나 혹은 자산 시장에 들어갔던 그런 신용들이 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실제로 예를 들면 국채라든가 모기지 관련된 채권이 매수 규모를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그 주요 이슈 이외에는 사실 인프라 투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게 과연 시장의 요동성의 주요 키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주식시장이 요동에 대한 움직임이 간간히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올 하반기쯤에, 빠르면 올 하반기쯤에 좀 세게 뭔가 액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으면 내년 중반쯤에 크게 액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보여드렸지만 기업 PMI 지수나 이런 것들하고 전년 동기 대비 주가 지수의 증감률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PMI 지수가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 이외에 다른 얘기들을 하나 더 드리고, 이 얘기는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한경 해외 주식 나온집니다. 이거 8월 25일자고 딜레이가 나왔는데 이 내용 말고요, 그냥 이 내용 다 읽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다 얘기는 안 드리고,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NKM 파트너스 마이클 다다 수석 이코노미스트 어쩌고저쩌고가 얘기를 하셨는데 강세이론 세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첫 번째 매우 낮은 금리, 두 번째 유동성, 세 번째가 기업 실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매우 낮은 금리는 낮은 금리는 지금 기준금리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희석될 거라는 거죠.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동성도 마찬가지죠. 테이퍼링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인프라 투자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서 유동성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계속 강력하게 밀어 올리겠느냐, 빠른 속도로,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경기 수축이나 이런 부분, 경기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자금을 밀어 넣을 때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인프라 투자를 들이분다고 해서 뭔가 좋겠느냐, 저는 분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밀어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머리를 들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세 번째 기업 실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폭발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에 긍정적인 이슈들을 보였는데, 문제는 3분기의 기저효과가 과연 지금 2분기까지 있었던 것만큼 있겠느냐, 없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슈, 현재 밀어올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슈는 향후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좀 더 약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조정 때문에.
그렇다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채권 발행 못하고 국가부도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재무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목이 잠겨가지고 물을 좀 마셨습니다. 재무부가 계속 자기 재무부 일반 계좌에 있는 돈들을 쭉 뽑아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끔 국가부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무부가. 그래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들을 계속 빼고 있는 건데 이게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뭔가를 올릴 건데 국채가 발행된다는 얘기는 국채가 시장에 이제 공급된다는 뜻이죠. 채권 공급은 결과적으로 가격 하락을 야기하게 될 거고 채권의 가격 하락은 이제 금리 인상을 야기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올 하반기쯤에 채권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 올 하반기에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 빠르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듯 뭔가 요번에 반등하게 되면 현금 포지션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쿠팡입니다. 제가 그냥 오늘 새벽에 쿠팡을 한번 봤는데 쿠팡이 지금 현재 30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공모가가 35달러거든요. 추세를 좋게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연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공모가를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될 주식인지는 물음표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시장이 여전히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뒤통수 맞았죠. 미국의 이제 그 공모가에 들어가신 분들, 국내에서도 쿠팡을 사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분들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쿠팡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높아요, 또 가격이. 이게 이제 3월부터 지금까지거든요, 올해. 이마트 행보를 보면 이마트의 3월부터 지금까지예요. 큰 조정이 있긴 했지만 계속 최근에 이제 밀고 올라오고 있죠. 이걸 밀어 올린 이유는 경영진이 이마트, 그러니까 한국 스타벅스를 인수하거나 혹은 이베이 코리아 등을 인수해서 기업의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출은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적자는 크게 확대됐죠. 결과적으로 이마트는 긍정적으로 플러스를 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쿠팡이 확대를 계속하기 위해서 뭐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매출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계속 적자를 내면서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깡통이 되지 않을까요? 빈 깡통이. 누가 이익이 나지 않고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에 또다시 자금 투여를 할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해외에 진출한다는 기사부터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해외에 진출한다고 해서 유통업이 자국 내에서도 생존이 쉽지 않은데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유통업이 쉬울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져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쿠팡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다음 기사로 뽑은 거는 본의 아니게 오늘 주식 관련된 얘기를 몇 개 뽑았는데 이건 월스트리트 기사 중에 퀀텀스케이프 주가 80% 떨어졌지만 아직도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석 기자께서 또 쓰셨네요. 8월 26일자고. 퀀텀스케이프는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024년에서 25년도에 상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상장돼 있습니다. 코드는 QS로 상장돼 있는데 이게 퀀텀스케이프 차트입니다. 맥스치로 보면 급등했다가 폭락했어요. 뭐 100달러도 넘고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20달러대에 와 있는데 이 기업은 조급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고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지면 모든 배터리는 전부 다 현재 초반에는 아마 가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채택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식을 유심히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얘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80%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얘가 현재 시총이 얼마냐면 여기 보면 80억 달러입니다. 시총이 80억 달러거든요. 88억 달러예요 지금 현재. 근데 기사를 보면
밑에 나오죠. 밑에 보여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솔리드 파워,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현대차라든가 혹은 SK나 이런 쪽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고 투자한 그 기업입니다. 이 동일하게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2025년도에 상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가치 12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퀀텀스케이프는 얘 80억 달러로 거의 8배 가까이, 7배 가까이, 7에서 8배 가까이 비싸다는 거예요. 아직도 굉장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을 하는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실제로 성공이 될지는 불명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데 실제 개발 성과가 진짜라고 해도 생산 비용 양산 연구소를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뭐 15분 만에 80% 충전하고 800회 충전해도 용량 80%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 연구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거 상용화하기가 어렵다. 규모를 대형화하게 되면 가능하겠냐 이거죠. 조그만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은 실현 가능한지 빠른 시간에 실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퀀텀스케이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는 솔리드 에너지와 관련된 상장, 솔리드 파워, 요거와 관련된 그 기업 얘기를 잘 상장되는지를 잘 보시고, 그게 상장되면 그 두 가지를 둘 다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정식 명칭은 솔리드 파워가 아니고요,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SES라고 약자를 쓰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그걸 유심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스펙하고 합병은 한 것 같은데 상장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합병 계약만 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영역은 ESG 시대에 주목받는 미폐기물 처리 산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뭐 리펄 서비스 올해 20% 해서 뭐 의료 폐기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내 폐기물 업체 두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인선 ENT고요. 또 하나는 YN텍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폐기물과 관련된 회사예요. 제가 폐기물 관련된 회사를 여러 개를 쭉 모니터링 했었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제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건설 폐기물 수집하는 곳이에요, 보면. 그다음에 YN텍은 보시면 이거 폐기물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광주 전남, 그 폐기물은 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잘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승인해주는 케이스고, 다른 쪽에서 새로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매출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역 자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이제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보시면 이걸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건설 폐기물하고 여기 보시면 자동차 재활용, 뭐 성면 폐기물, 뭐 순환 골재 생산 판매 이런 거 전부 다 폐기물과 관련돼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인선 ENT예요. 그리고 YN텍은 좀 다른데, YN텍은 기업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폐기물 처리는 35%밖에 안 되고, 배를 운행합니다. 얘네가 벌크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벌크선이었나? 가물가물하네요. 벌크선을 가지고 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레미콘하고 골프장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폐기물하고 해운 쪽이 큰데, 그래서 얘는 이제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매출의 확대 가능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떤 게 긍정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쪽입니다. 물론 해운 쪽에서 업황이 안 좋으면 쪼그라들면서 시장에 주식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이 주식들은 지금은 조심스럽게 쳐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차트를 보면 이거는 인선 ENT고 이건 YN텍인데, YN텍은 제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기적으로 계속 모멘텀을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 초반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죠. 폐기물 처리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점점 그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얘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올라오면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지만 일정 부분 올라오게 되면 얘가 상승 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유심히 보고 들어가야 될 시기는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오버슈팅이 굉장히 세요. 지금 현재 퍼베스로 PBR 베스트로 이건 YN텍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인선이엔티인데 퍼베스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빨간 거에 붙어 있긴 하지만 얘가 지금 현재 퍼배수가 얼마냐면 16배 추정퍼가 안 나오네요. 여하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PBR 배수를 볼까요? 굉장히 높이 오버슈팅 됐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여기서 보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 업체가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은 맞는데 이제 인선이엔티나 YN텍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얘가 일정 부분 상당히 소외돼서 주식이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를 컨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지금 주봉상 놓고 보면 여기 노란 선인 60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년 이동평균선을 지금 걸쳤거든요. 그런데 1년 이동평균선을 거쳤다고 해서 충분히 싼가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얘가 120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2년 이동평균선 정도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 얘를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퀀텀스케이프도 어차피 그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그 경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 배터리 중요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폐기물 처리 역시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쪽 인선이엔티나 YN텍도 마찬가지고 퀀텀스케이프도 마찬가지고 비싸요. 아직까지는 비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도 집값이 폭등이라 난립니다. 이건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간 보수가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좀 극단적인 보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우파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여하튼 그 집값을 정부에서 누르면 지금은 좀 그 얘기 안 하는데 예전엔 빨갱이 얘기도 많이 했죠. 공산당 얘기도 많이 하고. 여기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공격적으로 부동산 공약들을 막 때리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집값은 공공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없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던 주택가격이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래서 주로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도 대형 평형은 가격이 좀 내려가고, 서울 지역에서는 가격이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내려간 적이 있으며, 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평형이 60%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만 그걸 이제 매끄럽게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올라가는, 그래서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그리고 정책적으로 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부동산 끝자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하튼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들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